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 순환 원리에 대해서, 즉 동맥혈액이 어떻게 흐르고 정맥혈액이 어떤 원리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심장에서 바로 나오는 혈관을 대동맥,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 분지를 이루어서 소동맥으로 갈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고속도로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국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동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길, 직접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혈액이 세포의 마을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분지를 이루어서 결국 모세혈관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혈관 하나하나의 개별 혈관의 직경은 대동맥이 모세혈관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큰 것이죠. 그러나 심장에서 처음 빠져나온 혈관은 대동맥이고 거기서 이제 소동맥으로 많은 분지를 이루기 때문에 총 용적, 대동맥의 직경을 다 합친 용적과 소동맥을 다 합친 용적을 보면 소동맥이 훨씬 더 용적이 큰 것이죠. 그 다음에 세동맥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은 말할 나위 없이 그 용적을 다 합치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이제 펌핑해서 처음 품어져 나왔을 때, 이때는 더 적은 용적에서 더 큰 용적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어떤 관을 흐르고 있는 유체의 압력은 관의 직경에 반비례한다. 베르누이 정리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용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 압력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동맥으로 가면 갈수록 용적은 커지고, 용적이 커지니까 압력은 감소하게 된다. 즉 이쪽에 용적이 계속 가면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와 반대로 압력은 점점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맥계에서, 심장에서 품어낸 펌핑된 혈액이 말초 혈관까지, 말초 조직까지 계속해서 흐르게 되는 원리는 압력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유체의 흐름은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보다 더 쉽게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원리에 의해서 혈류가 흐르게 돼서 점점 모세혈관에 이르게 되면 압력이 매우 떨어져서 약 4 내지 6mmHg 수은주 높이로 압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120mmHg의 심장이 펌핑했을 때 압력을 보이지만, 대동맥에서는, 모세혈관에서는 4 내지 6mmHg로 굉장히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압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혈류 속도도 점차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혈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면은 이 모세혈관으로부터 조직세포가 산소를 공급받고 여러 물질을 받고 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대사산물을 내보내는 이러한 물질 교환, 물질 이동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죠. 그래서 압력이 떨어지고 혈류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조직세포에서는 모세혈관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과 같은 물자 이동에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혈관에서 가스 교환을 마치곤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관을 정맥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정맥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호흡 펌프라고 하는 것과 근육 펌프라고 하는 두 가지 펌프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호흡 펌프를 설명드리면, 횡격막이 이런 상태에서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 즉 숨을 들어 마시게 되면 횡격막이 평편해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복강 쪽에서는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흉곽 쪽의 압력은 낮아지게 됩니다. 즉 용적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흉곽의 용적은 넓어지면서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복강 쪽에 있는 혈액이 더 이 흉곽 쪽으로 쉽게 들어와서 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갖다가 호흡 펌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육 펌프가 사실 또 더 중요한데, 근육 펌프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근육 펌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 근육이 이렇게 있죠.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뒤꿈치를 드는 형태의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근육이 수축을 해서 이 정맥은 주로 이제 이렇게 피부 표면 가까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근육이 수축에 의해서 정맥이 눌리게 되면은 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더 촉진된다는 것이죠.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을 venous return, 즉 정맥 환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림을 좀 더 보면서 설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맥은 동맥과 달리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판막, 즉 밸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정맥 판막이 이런 상태로 쭉 내부에 굉장히 수많은 판막이 위치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혈액이 다시 위로 판막이 열리면 위로 올라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판막은 아래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위로만 열리는 판막이기 때문에 근육 수축의 작용에 의해서 이 부위가 그 압력을 받게 되면 판막이 위로 열리면서 이 아래에 있는 혈액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올라가서 마침내 심장이 수축했다가 이렇게 확장되는 순간 그 근처에 있는 혈액이 쭉 심장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맥 판막은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계속해서 위로만 보내주게 하는, 심장 쪽을 향해서 판막이 열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용, 근육의 수축 작용에 의해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을 그런 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를 근펌프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근펌프 작용에 의해서 정맥 환류량이 운동 시에는 증가하게 되고 또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량이 증가하니까 그것이 바로 심박출량이 증가하는 순환 촉진 효과가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심장이 품어낸 혈액이 혈관벽, 특히 이제 상완 동맥에서 이 혈압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혈관 내벽을 미는 혈액의 압력을 혈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혈압을 결정하는 요인은 운동 시에는 당연히 이제 혈압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혈압이 증가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심박출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1분 동안에 심장이 얼마만큼의 혈액을 품어내느냐, 펌핑해내느냐, 이게 심박출량이고요. 또 한 가지는 총말초저항이라는 거예요. Total Peripheral Resistance, TPR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총말초저항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소동맥의 직경이다. 즉 대동맥 이후에 소동맥으로 분지되는데 이 소동맥은 특히 확장과 수축이 이루어지는 그런 혈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소동맥의 직경들이 확장되면은 말초 저항이 감소하게 되겠죠. 반면에 이 소동맥의 직경이 확장되면은 말초 저항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혈압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보시게 되면은 이 소동맥의 직경이 확장됨에 따라서 총 말초 저항은 떨어지는데 운동 시에는 총 말초 저항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총 말초 저항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운동을 할 때 활동하는 인체 부위의 혈관들, 즉 활동 영역의 말초 혈관들은 확장을 하죠. 이 소동맥들은 확장해서 더 많은 혈액을 보내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말초 저항은 이만큼 많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활동하지 않는 비활동 부위, 특히 내장 영역의 말초 저항은 혈관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말초 저항은 다소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net effect, 순 효과를 보게 되면 활동 영역의 말초 저항은 많이 떨어지고 내장 영역의 말초 저항은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순 효과는 약간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운동 시에 이 총 말초 저항은 약간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 시에 총 말초 저항이 약간 감소하는 것에 비해서 총
심장 박출량은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혈압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운동을 점점 강하게 하면서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총 말초 저항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 총 말초 저항은 바로 활동 영역의 말초 저항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장 영역의 말초 저항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총 말초 저항, 순 효과는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총 말초 저항이 약간 떨어진다면은 혈압은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나 그 운동하는 그 동안에는 심박출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혈압은 증가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운동을 격렬하게, 주로 이제 격렬한 운동의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쉬운데요. 격렬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중단하고 나서 갑자기 어지럽고 눈앞에 별이 반짝반짝 이렇게 보이는 경우,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일시적인 뇌빈혈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운동할 때 우리의 혈압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운동을 하면서 이완기 혈압은 조금 상승하거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이완기 혈압은 주로 총 말초 저항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심장이 박출했을 때 혈액이 품어져 나오는 그 상태에서의 혈관의 압력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심장이 수축했을 때 그 영향을 받는 수축기 혈압은 카디악 아웃푸트, 즉 심박출량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확장되었을 때 이때는 이제 혈관으로 흐르는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심장이 더 이상 품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약간의 이제 혈액량의 증가는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총 말초 저항은 떨어지게 되니까 이완기 혈압은 혈액량의 증가, 혈관 내를 흐르고 있는 혈액량의 증가가 약간 있고, 반면에 이제 총 말초 저항은 약간 감소되니까 이런 효과가 상쇄되어서 이완기 혈압은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완기 혈압은 TPR, Total Peripheral Resistance, 즉 총 말초 저항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운동 시에는 이완기 혈압은 이러한 변화를 보이고 수축기 혈압은 상대적으로 커다랗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격렬한 운동의 경우 180 또 그 이상도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운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혈압이 뚝 떨어지는 상황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경우에 주로 나타나냐 하면, 활동을 갑작스럽게 중지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방금 TPR은 감소한다고 그랬죠. 운동 시에. 이 TPR은 감소돼서 혈관이 확장된 상태인데 근펌프 활동은 갑자기 중지된 것이죠. 즉 정맥 환류는 굉장히 감소하니까 심박출량이 갑자기 함께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심박출량도 감소하니까 혈압은 갑작스럽게 뚝 떨어지는 것이죠. 혈압이 갑작스럽게 뚝 떨어지면 뇌로 보내지는 혈액량, 즉 뇌혈류량도 갑작스럽게 감소해서 이런 뇌빈혈 현상에 의해서 이런 어지럼증이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격렬한 운동을 하면 할수록 쿨링 다운, 정리 운동이 꼭 필요한 이유가 또 하나의 이런 이유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혈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교적 간단히 설명을 하는 게 좋겠네요. 혈액을 보게 되면 세포 성분, 고형 성분이라고도 그러는데요. 이런 세포 성분과 또 수분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포 성분을 약 45%라고 본다면 나머지를 혈장이라고, 수분 성분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수분 성분을 혈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포 성분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적혈구. 그 다음에 이제 면역 기능과 관련있는 백혈구. 또 혈액의 응고작용과 관련있는 혈소판. 이 세 가지 세포가 있는 것이고요. 또 혈장에는
대부분은 이제 수분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영양물질이 있죠. 그래서 여기 유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글루코스라든가 지방산이라든가 아미노산 같은 것이 있고 또 바이타민류, 또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뭐 이런 뭐 무기질도 있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여기 유기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가 염류가 되겠죠. 어쨌든 뭐 이런 무기질도 들어있어서 삼투압을 조절하거나 또 여러 가지 산성도를 조절하는 데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섬유소원이라고 하는 단백질도 있는데 이것은 혈액 응고작용을 하는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이 수분 성분, 혈장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을 뽑아서 이런 튜브에 넣고 소위 원심분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원심분리라고 하는 것은 뭐 1분에 뭐 2000지 또는 3000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분에 3000번 회전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혈액 이런 과정을 통하면 혈액 중에 들어있는 무게를 질량을 가진 세포 성분들이 가라앉게 되죠. 빨리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 성분들이 이제 쫙 가라앉게 되는데 이 대부분 세포 성분들을 차지하는 것은 적혈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적혈구라고 하는 것은 뭐 요 정도의 부피당 세제곱 밀리미터당 뭐 400만 개 또는 뭐 450만 개, 500만 개 심지어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적혈구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이제 백혈구 같은 것은 굉장히 뭐 적습니다. 그래서 10,000개 미만, 이 같은 용적당 10,000개 미만으로 존재해야 정상적이죠. 또 혈소판도 뭐 10몇만 개 뭐 이렇게 많이 차지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 분리에 의해서 세포를 가라앉혔을 때 이 용적을 결정하는 것은 적혈구의 수와 용적이 되겠죠. 적혈구가 대부분 이 용적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용적을 갖다가 헤마토크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헤마토크리트가 45%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마토크리트가 40% 또 그 이하 35% 이렇게 어느 수준 이상 떨어지게 되면 이것은 빈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빈혈을 판단하는 중요한 인덱스, 지표가 이런 헤마토크리트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네거티브 피드백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인체의 여러 조직세포나 또 혈액은 저산소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이 콩팥으로 들어가는 특수한 혈관, 이것을 이제 사구체 근접세포라고 할 수 있는데 사구체로 들어가는 그 혈관 내에 그 세포들이 사구체 근접세포라고 합니다. 이런 세포들이 이러한 현상을 이러한 뭐랄까 화학적 혈액의 어떤 상태를 갖다가 감지해서 감지하게 되면은 특수한 또 호르몬을 갖다가 분비하게 되는데 그러한 호르몬의 이름이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EPO라고도 그럽니다.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이러한 호르몬을 갖다가 분비하게 되고 이러한 호르몬은 혈액중으로 분비되어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척추에 있는 이런 이 척추뼈 사이에 구멍이 많이 있죠. 또는 장골, 커다란 뼈의 골단 부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뼈가 있다. 대퇴골을 뭐 나타낸다면은 뭐 이런 부위에 뭐 이런 게 많이 있죠. 이런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혈액을 만드는 특수한 세포들, 조혈세포라고 합니다. 이런 조혈세포들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조혈세포들은 여러 가지 영양소, 특히 단백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철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비타민 B12, 또 엽산, 이런 영양소를 재료로 해서 이런 혈액을, 특히 적혈구 같은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혈구를 새롭게 신생시키면 결국 이 적혈구 수요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혈액 내 산소 부족을 해소시키는 그런 그
과정, 적응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운동은 인체 혈액의 신생, 특히 적혈구의 신생을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적혈구는 이제 산소 수송 차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기적인 운동에 의해서 총 적혈구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 적혈구 내에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이러한 특수한 그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적혈구에는 바로 이 물질 때문에 혈액이 빨갛게 보이는 것이죠. 바로 이 물질을 헤모글로빈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모글로빈은 글로빈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단백질과 또 이 글로빈 안에 이 내규팅의 햄이라고 하는 처리 주성분인 특수한 성분이 있는데, 산소는 바로 요 햄 부분에, 철분 부분과 결합을 해서 운반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이 빨간 이유는 철이 공중에서 녹슬면 붉게 녹슬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철 분자가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제 헤모글로빈 내규팅에 다 포화되면 붓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혈액이 훨씬 더 빨갛게 되죠. 그러니까 동맥혈액이 훨씬 더 빨간 이유는 이렇게 산소와 많이 결합된 상태가 되면 동맥혈액이 훨씬 더 빨갛게, 정맥혈액보다 많이 빨갛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이렇게 총 적혈구 수도 증가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총 헤모글로빈 양도 약 이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혈액 검사를 해서 단위 면적당 적혈구나 헤모글로빈 농도에는 커다란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즉 이 면적당 300만 개다, 400만 개다, 이 변화는 없는데, 오히려 이제 그 일시적으로 이 농도가 감소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세포 성분, 적혈구 개수도 증가하지만 실제적으로 수분 성분, 혈장량은 더 많이 증가하는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혈장량이 증가하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생리적 이점 중에 하나는 혈액의 점성도도 이제 감소하고요. 이렇게 되면 혈전의 생성 위험성도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적혈구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신생하는 조혈 기능이 운동에 의해서 촉진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적혈구의 또 인구 분포를 젊게 하는, 즉 산소 운반의 기능성을 높여주는 이러한 그 효과를 갖다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조혈세포가 적혈구를 처음 만들 때 만들어지는 것은 저가구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좀 더 망상 적혈구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고요. 망상 적혈구가 보다 더 성숙한 적혈구로 만들어져서 비로소 이제 산소 운반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는 처음 만들어져서 약 120일의 수명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요 그림에서와 같이 우리가 이제 운동성 빈혈이라고 하는 현상, 이 현상을 우리가 또 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운동성 빈혈이라고 하는 현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운동에 의해서 적혈구는 많이 그 신생 자극이 있는데, 만약 이 조혈세포에서 제대로 적혈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즉 적혈구는 운동의 하는 과정에서 적혈구는 많이 파괴되는데, 적혈구가 이렇게 터지는 현상을 적혈구 용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적혈구는 제대로 못 만들어낸다. 이런 현상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운동성 빈혈이 나타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혈구 용혈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기계적 압박에 의해서 적혈구가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 여기 이제 황영조 선수를 모델로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애니메이션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우리가 달리기를 반복해서 했을 때 이 지면과 이 발바닥에 위치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모세혈관에는 적혈구가 이런 형태로 지나가고 있죠. 적혈구는 원래 동그란 모습이지만 모세혈관의 직경보다 적혈구의 직경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모세혈관을 지날 때는 이렇게 모양이 변형돼서 눌린 상태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태에서 발바닥에서 쾅 하고 풋 스트라이크, 헤몰라이시스, 즉 발바닥과의 그 충격에 의해서 풋 스트라이크, 충격에 의해서 헤몰라이시스, 적혈구가 깨지는 용혈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이런 형태로 반복적으로 지면과 발바닥의 접촉에 의해서 있을 때 이 적혈구 막이 굉장히 강하고 또 젊은 적혈구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적혈구 쪽으로 쫙 밀려서 가게 되겠죠. 그러나 이 적혈구가 수명이 거의 다한 120일 가까이 이렇게 근접한 수명이 다해가는 적혈구라고 한다면 이러한 접촉이 있을 때 깨지고 맙니다. 이렇게 깨지면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안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효소라든가 헤모글로빈 같은 이런 물질을 생성하게, 밖에 내놓게 되죠. 그러면 이 헤모글로빈은 인체의 여러 간이나 비장이나 이런 곳에 가서 재처리 과정을 겪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마라톤 같이 반복적으로 장시간 운동을 했을 때 무수히 많은 다량의 용혈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용혈이 일어나게 되면은 미처 다 인체가 재처리할 수가 없게 되고, 이것이 이제 콩팥을 통해서, 뇨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 헤모글로빈유리아, 즉 혈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마라톤 경기를 하고 나서 소변을 볼 때 소변이 빨갛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러한 헤모글로빈이 뇨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또 이렇게 강도 높은 운동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또 철분이 많이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은 조혈세포, 적색 골수에 있는 조혈세포의 적혈구 신생은 자극하지만 용혈이 한꺼번에 다량으로 일어나게 되고, 또 이런 조혈세포에서 적혈구를 만들려고 하면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재료가 바로 조혈 영양소다. 단백질이라든가 철분이라든가 비타민 B12, 또 엽산, 폴릭 애시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BC,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은 조혈세포에서는 적혈구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없겠죠. 그래서 운동의 초기에 갑자기 운동의 강도가, 트레이닝의 강도가 높아졌을 때 적절한 영양과 함께 이것이 트레이닝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이런 운동성 빈혈이 나타날 위험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운동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